어, 할부금 8만 원, 16만 원씩 내면서 너 죽지 말라고 했던 그 논의가 이제 있었는데 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제가 또 이렇게 좀 약간 뒤끝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어, 여러분 모든 괜찮은 예술가들은요 두뇌 자체가 살짝 예민하고 과각성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또 그렇게 그런 두뇌 상태가 아니면 예술을 못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두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살짝 신들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변의 그 소리라던가 작은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좀 약간 보통 사람보다는 이게 좀 예민하고 각성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변덕이 심하기도 해요. 사소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술이라는 행위 자체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점과 단점이 항상 동시에 다닌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논의를 뭔가 마무리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찝찝해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죠. 뭔가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만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결론을 내리고 지금 그림 급해요. 지금 오늘 그림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미완성이거든요. 예. 시간 없는데 이걸 마무리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살짝 좀 조급증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실행력이 또 예술 특히 화가들한테는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가 날아가 버려요. 발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를 조작해 봐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실험실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도. 화가도 마찬가지고. 붓을 빨리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몸 건강하라고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부금을 넣고 있으니 이제 고 작가님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경옥고를 선물을 했어요. 경옥. 근데 제가 이걸 스피커로 만들었어요.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충전기가 예쁘죠? 네. 여기 까맣게 칠할까요? 로봇처럼. 충전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휴대폰이 이렇게 들어가고 휴대폰이 이렇게 들어가고 충전기가 이렇게 꼽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리가 뭐 이렇게 그리고서 뚜껑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들으면 좀 날카로운 소리가 사라지죠. 나무 통이 이제 울림통 자체가 돼주는 거죠. 소리는 좀 작아지긴 하는데 귀가 좀 덜 아프다. 예. 휴대폰 소리 들으면요 귀가 굉장히 아파요. 저는 되게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이 청각이 특히. 그래서 그냥 휴대폰 소리도 듣기가 고통스럽거든요. 귀가.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요. 가끔 휴대폰으로 들으면서 뭔가를 들으면서 그림 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작업실에 이런 통을 마련해 놨는데 딱 적당한 크기의 통이 없었어요. 따로 여기에 시간 내기 그래서 딱 이 경옥고 경옥고 통이 제 휴대폰 스피커 통으로 아주 너무 적당해가지고 바로 만들었습니다. 자, 위험이라는 것, 투자 위험이 됐든 어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이라는 것은 위험성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안전성은 뭐냐면은 자기 안방에서 잠자면서 그냥 꿈을 꿔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위험이 시작돼요. 문 열자마자 차가 과속해서 내 집 앞에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처갓집이 땅이 남안동 IC에 이게 좀 이렇게 애매한 게 이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샀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무덤, 선산이 있고 여기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여기가 있어요. 집이 여기 도로변에가 있고, 그리고 한참 내려가야지 이쪽에 조그마한 이제 그 농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농사 짓는 거를 요 밑에 끌어내려서 여기 농로에서 실어서 가는 게 정상인데,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차를 잠깐 세우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냉장고 같은 걸 그때 제가 한번 장모님 이 작은 데 사드린 적이 있는데, 냉장고 같은 거는요 배달을 안 해줘요. 중고든 뭐든 간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거 자체가요 거의 한 80m 정도, 언덕길 80m 정도 가져갈 수가 없어. 냉장고를 힘들어서 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구르면 그냥 막 사고가 날 판이야. 그러니까 냉장고를 제가 이제 여기 이 방에 넣어줬는데, 도로변에 세우고 냉장고를 옮길 수밖에 없죠. 할 수 없이. 그러나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운동 삼아서 밑으로 내리는 걸 저는 선호를 하죠. 왜? 고속도로변이 위험하니까. 자, 고속도로변이 왜 위험하죠? 일단 과속으로 달리고, 그 중에서 음주운전이 있을 수 있고, 수면발작, 기면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령 운전자가 있죠. 그 다음에 타이어가 펑크 날 수가 있죠. 특히 오른쪽 타이어가 펑크 나면 갓길로 바로 온단 말이에요. 트럭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트럭은 뭐 이렇게, 아무튼 트럭이든 뭐든 이제 승용차든 간에 너무 100km 이상 달리기 때문에 이 갓길에 차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확률은 대략 10만 분의 1일 겁니다. 거기서 사고가 날 확률은. 그런데 자꾸 집사람은 거기에 차를 대고 뭐 그 장모님이 호박을 몇 개를 해놨대. 고구마를 몇 개 해놨대. 가다가 차 대고 그거 실어가면 되잖아. 근데 제 생각은 다르죠. 호박 한 덩어리하고 고구마 그거 가져가려고 갓길에 차를 대고 그걸 실어요? 목숨을 걸고? 호박하고 고구마에 목숨 걸 일이 있어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 성격상. 왜? 위험의 확률이 분명히 10만 분의 1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가급적 피해야지. 가급적 피해야지. 고속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그 총액 가치로 보면 5만 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은 더 이상 이제 안 할 건데, 과거에 몇 번 했어요. 제가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내가 왜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야. 갓길에 차를 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고 빨리빨리 행동 안 해? 막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굉장히 위험한 거. 갓길에 차 대고 뭐 집 내리고 이러는 거는. 그래서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뭐라 그러냐. 블랙스완이 늘 있다. 근데 내가 블랙스완을 경고하는 거는 위험한 위험한 보도나 차도에서 운전을 하지 말고 걸어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운전 안 할 거예요. 단, 눈을 똑바로 뜨고 운전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 다니라는 뜻이다. 그게 내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그림 사서 그래 할부금 떼일 확률이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마다 그 회사 망할지 안 망할지 다 알아보고 뒷조사하고 할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지금 이게 대다수의 이 구독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어, 어, 물론 살다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만난다거나 기면증에 걸린 사람, 초고령자, 음주운전자를 내가 만날 확률은 어,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적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항상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오토바이를 10년 정도 몰았어요. 자동차를 사기 전에. 그래서 접촉사고, 넘어지는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무릎도 깨지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이 두 발 달린 거는 모래밭이라든가 미끄러짐에 너무너무 취약하고요.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속도가 좀 빠르면 넘어져 버려요, 오토바이가. 네.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다. 미끄러진 거, 모래밭, 돌멩이 다 경험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모터사이클을 10년 타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해요. 또 하나는 갓길에 서 있다가 깜빡이를 안 켜고 급출발하는 자동차. 깜빡이를 안 켜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한번 저기 문성터널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광명시에 살면서 이제 서울대로 이렇게 갈 때 터널을 하나 지나가는데 와, 실제 제가 당했던 사고예요. 지금 오토바이 사고를 정말 한 10번 이상 당했는데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안 죽은 게 다행히 안 죽은 게 막 트럭 받을 뻔하고 막 진짜 난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앞에 사고 날 것 같으면은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나 딴 데 뭐 이렇게 운전하는데 고개를 누가 돌려 앞에 보면 사고 나게 돼 있어. 급하게 딱 피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고개가 돌아가요. 앞에 그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수호천사가 있거나 나의 잠재의식이 나를 정신 차리게 딱 만들더라고. 그 문성터널인가, 지나가다가, 그땐 순진했잖아요, 대학교 때. 뭘 알아. 갑자기 차 문이 열리는 거야, 검정색 승용차가. 그, 앞문이. 피할 수가 없어. 이거, 5m, 10m에서 차 문이 열려버려. 갓길로 가잖아요, 오토바이가. 피했는데, 새끼 손가락을 그 차에 부딪혔어요. 이렇게 피하면서. 그래가지고 여기가 피멍이 들어가지고 손톱이 빠져서 이게 새로 난 손톱이에요. 넘어져서 다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제일 아프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다 학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운전자가 나쁜 아빠야. 아니 문 열고 내리는 아들을 나무라는 거야.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야 오토바이. 아니 그 아들이 거기 앉아서 백밀러가 보여요? 운전자가 백밀러 각도가 딱 뒤에 오는 게 보이지. 그럼 자기가 오토바이 오고 있는 걸 봤어야지. 보지도 않고 아들한테 내리라고 해놓고 내가 부딪히니까는 이제 혹시 이제 문제 생길까봐 내가 이제 걸면 자기도 몇 대 몇으로 이게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아들을 막 나무라는 거야. 너 막 보고 열어야지 이러면서. 아니 지가 보고서 아들한테 아직 열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고등학생한테.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도로 운전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어쨌건 그냥 넘어갔어요. 자, 또 그 이제 그 터널 앞에서 또, 거기는 독산고개에서 사고 났구나. 문 여는 거는 그 우시장에 있어요. 독산 시장. 우시장에서 사고 난 거고, 문성터널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자, 오토바이를 딱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안 켜고 우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오토바이가 쥐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 차가 직진할 줄 알고 뒤에서 따라가죠. 이렇게 한 10m, 15m. 근데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해 버리는 거예요. 받아야죠.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깜빡이를 안 켜버리는데. 받았죠. 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돌겠네. 경찰 부른다고 막. 그래서 이제 바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아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 부딪힐 때 핸들을 틀면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 차도 기스가 없고 나는 좀 육체적인 충격을 받고 이렇게 딱 틀면서 몸으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차를. 좀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 차가.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학생 때입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그때도 느낀 건데 이 사람은 경찰이 오길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아마 그러니까 내 오토바이 뭐전 고장난 게 없으니까 내 거 내가 수리하고 당신 거 당신이 수리하셔. 이거 어디 옵니다.라고 끝날 상황이에요. 예. 끝날 상황인데 깜빡이를 안 켰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깜빡이 안 켜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깜빡이 안 켜고 막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게 없거든요. 이거 빨리 도입해야 돼요. 너무 위험해요.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 좌회전하는 거. 아 진짜 이거 벌금 아주 세게 매겨야 되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10년 타서 너무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아무튼 이제 계속 이제 옛날 이야기로 막 새는데 자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제가 제 그림 독촉하는 사람들 다 기억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제가 그림 안 팔 수 있습니다, 올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촉했던 사람은 추가적으로 그림을 팔지 않겠다. 제가 여기서 공약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부정적 댓글 남긴 사람한테 그림을 팔지 않겠다예요. 블랙리스트가 지금 제 머릿속에 블랙리스트가 한 4명 정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림을 팔지 않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웃돈을 주고 또는 남들을 시켜서. 그러나 안 팔 거고요. 미래에 제 그림이 이제 10억, 100억이 됐을 때 이제 상류층이나 부자들이 제 그림을 살 텐데 그 부자들의 뒷조사를 시킬 거예요. 뒷조사. 그러니까 뒷조사라는 게 불법적인 뒷조사가 아니라 SNS 좀 검색 좀 해봐라. 그리고 그림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당신이 내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복지재단 직원을 시켜서 여러 그 당신의 동창이나 동료나 아니면 당신의 부하 직원 인터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을 검사할 겁니다. 인격. 그다음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기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기적으로 자기 재산만 갖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안 착한 놈이다. 안 착해.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리고 계층의식이 있다. 부하 직원한테 함부로 한다. 이런 게 발견되면요. 전면 금지. 당신한테 내 그림을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물론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갤러리에서 산다거나 하는 거는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 거니까. 근데 갤러리에도 통보를 할 거예요. 블랙리스트를. 그 사람에게는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기부도 안 하고 부자인데도 그런 사람한테 그림을 안 팔겠다는. 왜? 제 그림으로 돈 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아요. 블랙리스트를 운영을 할 것이고,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 그림을 산 사람 중에서 2사람한테는 절대 추가적으로 팔지 않겠다라는 제 두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2사람한테는. 이미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까 말까 했던 사람들도 저는 안 팔고 싶어요. 호당 5만 원일 때부터도 살까 말까 하고, 호당 10만 원일 때도 살까 말까 하고. 근데 호당 20만 원일 때 그 사람이 사기를 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수익이 확실해지면 사는 사람들이니까. 확실해지면. 소심한 건데, 그게 사실은 소심했다기보다는 사겠다고 말한 다음에 안 샀기 때문에 저한테 배신감을 줬거든요. 상처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그게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타격을 입었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그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참 그 사람이 안타깝다라는 심정도 있고, 내가 왜 그 사람을 100% 설득을 지금 못하고 있을까? 막 거기에 대한 고민들, 막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함께 우리 포유류가 G에서부터 뭐 이렇게 이제 고양이과 빼고, 고양이과는 혼자 사는 애들이 많지만 이제 이렇게 G에서 곰, 뭐 개과, 늑대과 이렇게 오는 포유류는 다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 인간들이 많이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각기 센서하고 안테나가 달라요. 역할이. 두뇌가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두뇌가 강한 사람이 있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냥을 특히 이렇게 창하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집중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폐형 두뇌죠. 자폐형 두뇌는 수학적인 판단력이라던가 활 쏘기나 총 쏘기의 정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파수꾼들은 좀 산만하긴 하지만 미래 예지력이 좋아요.
그다음에 살림꾼들은 이제 좀 나이 든 성인들은 대부분 살림꾼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투자를 잘 못하죠. 투자를 잘 안 하고 좀 안정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5가지 성격 중에서 그 나이 들면 저절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그런 제 두뇌 사용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참, 책에 있는 얘기 지금 다시 복습하기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책에서 얻어야 되는 지식들인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은 좀 자세하게 썼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간의 3가지 두뇌 유형에 대해서 강의한 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도요, 이 파수꾼의 두뇌가 그 촉이 살아있지 않으면 투자를 못해요. 자기 직감 능력에 대한 감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죠. 근데 그 자기 직감 능력에 대한 감을 어떻게 잃어버린다고요? 제가 그 영재교육이 모르는 뇌과학 영상에 올렸잖아요.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관리 감독을 받으면 자기 직감 능력과 통찰력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려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인간으로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항상 놓치는 인간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뭐 절대 1등은 못해. 뭐 그냥 동메달 정도. 꼭 어디를 가도 그냥 뭐 그냥 평균 85점. 99점으로 못 올라가. 그게 관리받은 인간의 그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특히 관리받지 인간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평균치 인간이 사라지니까 이게 가운데가 사라지니까 차라리 밑바닥이거나 차라리 탑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가 AT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맞는 이야기는 그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지성 작가는 가운데 이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저는 낙관적으로 얘기한 거고 탑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탑을 인공지능 지배계급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지배되지 당하지 않아요. 그 뭐랄까 좋은 조력자 역할이 되는 것이지. 아무튼 그 이런 부분도 다 제가 에이트 비판 영상하고 예전에 제가 4차 산업혁명 강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좀 길어지네 또. 자, 그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림 가지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지금 네 이상입니다.